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가 요즘은 이제, 그, 이, 이번 주에 한번 들러오려고 했다가, 뭐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 어, 후차 공판으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 공판이 아니겠나 싶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일찍 가서 부산경찰청에 의견서를 추가로 접수를 좀 하고 그렇게 공판장으로 법정으로 이동할까 그렇게 조금 계획을 좀 변경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아 소위 말해서 돈 많이 좀 벌고 그다음에 열성적으로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어, 이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한번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을 저는 언제를 그 문제가 발생이 된 시점이냐라고 어,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제 답변으로는 22년 한 4월경이다. 한 4월경 정도 되어서 저희 KOK의 거래소의 가격이 약 한 반토막 정도 났던 시점일 거예요. 저는 코인마켓 캡을 기준으로 KOK의 그 최고가를 6.5달러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4월경 5월 5월 초뭐이 시점쯤 되어 가지고는 KOK 그 거래소의 가격이 약 3.5달러 뭐 한 3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점이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OK의 가격 이원화 정책 중에 하나인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이 그 당시에는 이미 어, 실행이 됐어야 된다. 근데 4월경이 어느 시점이나 하면은, 일단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실질적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야기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회사 쪽과, 플랫폼 운영, 어, 건을 인수를 해서, 뭐, 그때부터 인발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월 7일인가 그 시점 되어서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움이 또 그거를 재인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그 4월과 22년 4월경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만 1년 정도가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시점 되어서 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그 오픈 그 베타 버전이 아마 론칭이 됐다라고 그렇게 공지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지까지는 아니고, 뭐, 송가병 씨라든가, 소위 말하는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든가, 뭐,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플랫폼 가격 조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되지 않음과 동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어, 뭐 국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생산량은 적고 그러니까 이 수요는 되게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고 거기에다가 이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많은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어, 이 돈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돈은 있는데 물건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고 뭐 그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 제조하는 것 자체를 셧다운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고 수요자들은 또 돈은 가지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돈을 어, 뭐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 가격 인상이 불필요하게 많이 인상이 되고 결국에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이 뭐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가 크다 보니까 이 가장 빨리 현금화해서 돈이 많이 뿌려진 그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이 대출 이자가 낮으면은 그거보다는 수익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린 돈들이 많은데 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높아지니까 가장 빨리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이 그 운영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부터 그 돈들 회수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게 어느 한쪽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줄줄이 뭐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이런 암호화폐조차도 그 어, 소위 말하는 그 매도세가 세다 보니까 가격이 막 추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각각의 암호화폐의 가격은 뭐 끝도 없이 추락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KOK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만 잘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태킹 되어 있었던 비트이드 USDT만 잘 이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 뭐 MM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도 사용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가격 방어를 하는 데에 이 그 플랫폼 가격이랑 좀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더 많은 회원들, 뭐 우리는 사실 한 100만 명 정도 수준에서 스탑을 해버렸지만 그게 좀 더 지속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플랫폼 가격과 스태킹 되어 있던 그 비트이드 USDT를 좀 이용을 했다면은 가격 방어도 되고 그로 인해서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금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손실이 최소화되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보상을 받고 그 보상받은 그 가치가 거래소에서 확실하게 어, 이 가치 자체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게다가 거래소에 있는 소위 말해서 차익 거래를 그 추구하는 그런 호드들이 그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붙고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으로 인해서 원금이라는 부분이
최소화하는, 여기,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하고,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자체도 이 MM을 통해서든 어쨌든 스태킹 되어 있던 재원을 조금이라도 이용을 했다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들도 정말 1억 명 정도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는 뭐 1억 명이 안 돼 봤으니까 모르지만 1억 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15억 개를 유통이 되는 1억 명이 달성이 됐을 때 개인이 1인당 산술적으로 그냥 아주 쉽게 계산을 했을 때 나누기를 해보면은 한 명당 15개 이상을 갖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은 뭐 한 사람이 15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0.5개를 가지고 있어갖고 한 5천만 원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00달러 한 개당 그 정도 하니까 10개라고 하면은 2만 6천 불이에요. 한 4천만 원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은 1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KOK도 1억 명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억 명 뭐 실제로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호화폐다. 그럼 우리는 회원만 1억 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거래소에 있는 나머지 홀드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18만 4천 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10배면은 184만 명이고, 뭐 100배면은 184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어,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KOK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KOK 가치가 누가 소위 말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좀 한번 까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한 백불이라는 말이 저는 크게 그게 실현 불가능한 금액이다라고는 생각지를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개인적인 극히 주관적인 저희의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 주관적인 생각의 기본이 객관성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제가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이 온라인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좀 있기는 한데 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근데 뭐 정말 그런 금액의 가치를 가지는 암호화폐가 안 되라는 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제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동안에 누군가는 되게 해피한 생활을 하고 있는 뭐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연놈들 그렇게 돈 벌어 처먹은 연놈들을 그런 연놈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쭉 오는 동안에 이것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거나 숨어버리거나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꾸려왔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또 다른 데에 눈길을 돌리고, 지들이 대부분이 옮겨갔던 그 메인넷에 있는 메인넷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니고 전부 다가 가장 쉬운 초창기에 뭔가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좀 먼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벌어먹고 그 소위 말해서 어, 날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전에 운영을 하던 센터라는 데가 KOK를 소개를 하던 센터에서 다른 코인 또는 토큰들을, 다른 암호화폐들을 소개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소위 말해서 제일 최초로 그걸 소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한 두세 단계 있는 것들이 또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코인 또는 토큰을 소개를 하면서 그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K스테디움이 정말 괜찮은 그런 그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7성, 6성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달라붙어야죠. 될 때까지 좀 달라붙어도 지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산이 현금 안 해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그 사람도 모르거든요. 메인넷이라는 그 자체만 알 뿐이지 거기에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요. 그리고 KOK는 비록 앱 수준이긴 하지만 엄청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싸움은 사람 싸움인데 소개를 했든 안 했든 KOK라는 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고 그럼 K스타라는 것도 회원들 외에 거래소든 일반인이든 그거를 필요로 하는 그 뭐, 그 욕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있어야지만이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을 받거나,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애시당초 없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가 올려놓은 영상은 아니고 음성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영업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뭐 삘삘한 거라도 좀 기업을 좀 가져와라.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메인넷이라는 거의 가장 큰 기능은 플랫폼이고, 그리고 그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생을 하면서 그 이미 기본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깃대를 하나씩 꽂고 아니면 매장을 한 개씩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생을 해줘야지만이 이 맥넷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메인넷의 D앱들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블록체인 자체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지를 않고 말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채택을 하겠다.
그거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장점만을 딴 것만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왜 기업들이 그렇게 많으냐? 거기에 이미 기업들이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거기에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 자체를 이미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되든 안 되든 많은 디앱 개발자들이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디앱 자체를 자기들이 개발한 디앱 자체를 거기다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요. 그게 사실 우리도 그 신규 그 오픈을 한 그런 가게가 있을 때 가게가 가게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한두 명이 생기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한두 명이 있는 걸 보고서는 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가게 안을 보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 그러면 여기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통상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와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적용을 한 거죠. 누군가가 기획 개발자가 여기에 어, 이 앱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직접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제 메인넷을 운영하는 쪽에서 그 소스 코드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못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메인넷을 운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획 개발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리고 없는 쪽에는 돈도 지원을 해주고, 걔들이 속임수로 이야기를 한 게, 우리는 여기에, 한 100만 명의, 유저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팔성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돈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그러니까 유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디앱이라는 게 엔스텝이라는 쪽에서 하나 했던 그 제너 드래곤 그거 하나 외에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많아봐야 다섯 개, 한 손 안에 있는 손가락 다섯 개 미만일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정을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커뮤니티 풀로 투자 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걔들 그 운영하는 커뮤니티 단톡방에는 학습방이라는 거 뭐 그런 거를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옛날에 앱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지갑 사용 방법, 뭐 이런 거 정도만 교육을 했던 그런 기능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의견 올라가면 전부 다 지워버리거나 그러니까 가리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퇴출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또 다른 앱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앱이 아니고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운영자들이 운영하던 방에서는 그런 논의조차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운영하는 것들이 몰라요. 운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은 여기저기 전부 다 입 다물고 그냥 답답함 속에서 어떠한 자기들한테 필요한 제대로 듣는 정보 자체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지요. 싸우는 거지요. 싸우는데 개인 각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 정보가 적고 어떻고를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러니까 뭐 상세하게 세세하게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는 이게 지금 재단이 운영을 했어야 되냐? 운영사가 해야 되냐? 그럼 재단은 누구고 운영사는 누구냐? 이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재단이 하든 운영사가 하든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앱, 헤어케이 플레이 앱이 구동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럼 구동이 되고 있었을 때는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걸 따져보면은 일단은 2023년 6월부터인가 해가지고, 어, 제일 먼저 아예 그 기능 자체가 운영이 안 됐던 게 쇼핑몰이 하나 있었고, 원래, 제가 그 몇 월 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KOK 플레이 앱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닫혀버렸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랫폼의 뭐 콘텐츠가 그 콘텐츠를 보고 안 보고 쇼핑몰이 돌고 안 돌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산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갑을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죠. 가치가 있든 없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수, 한 1억 개다. 1억 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시세로 하면은 약 그, 한 2,400만 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0만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한, 200, 200, 한 2, 30만 원 될 수가 있겠죠. 그럼 200, 2, 30만 원이라는 것도 20, 거기에 또 더 줄여가지고 숫자가 더 줄더라도 뭐 23만 원. 이건 돈 아닌가요? 이것 자체를 내가 볼 수도 없고 내 지갑 자체가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했을 때 이런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지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이거는 배임 중에서도 이런 배임은 없지요. 그러니까 업무를 위반을 하고 그런데 배임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배신 행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미 확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개인이 나서 가지고 될 일은 사실 아니다. 근데 그 개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어,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해서 접수를 하고 여기에 수사의 그 피해자로서의 진술, 그 다음에 증거 자료 제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적 대응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로서의 역할을 나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게 뭐 배임이든 사기든 유사수신이든 고소 고발은 했는데 고소 고발을 해서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고소 고발만 해놓으면은 그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고 정말 그 드라마에서나 봄직한 그런 식으로 그 수사를 제대로 해서 우리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을 해줄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경찰이 그렇게 어,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민중의 지팡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하나의 그 셀러리맨이죠. 봉급쟁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중간에 국경이라든가 이런 게 평일에 있는 휴일이 다가오면은 좋아해요.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이 사건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내부적으로도 그렇게들 서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사건이 100건이 지금 어, 이 수사관한테 맡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 100건을 시한을 딱 두고 그러면은 100건이니까 하루에 한 건씩 해서 한 달, 아니 석 달, 열흘 정도 후까지는 이 100건은 다 처리를 해라. 처리를 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100건이 주어지 있는 상태에서 3개월, 열흘 동안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한테 다른 사건들이 주어지지 않느냐. 계속해서 주어지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들어오면은 경찰들은 모 경찰에서 경찰서로 이관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 내부에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환자들의 수가 너무 오버가 되거나 했을 때는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숫자가 있는데 그 입원을 했을 때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룸 수라든가 침대 수가 오버가 됐을 때는 거기에서 받지를 못하죠. 내가 환자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적으로
경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렇지를 못한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수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에서 누군가가 사기다라고 하고 앞에서 누군가가 배임이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사기나 배임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알고 있는 그러니까 수사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을 제공도 못하고 설명도 못한 상태에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어, 한 2년 한 6개월 정도 저는 이미 시간을 좀 그 법적인 대응에 어쨌든 시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는 흘렀다.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경찰 측에서 이 피해 규모라든가 피해자의 수를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벌써 끝났어야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수가 어떻게 보면 계속 주장을 하고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워낙에 많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취급해 보지 않은 분야고 더군다나 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이해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가지고는 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하지요. 기망행위를 하는데 언제 이 기망행위를 당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보도록 보는 상황이 결국엔 돈을 넣는 거고 그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가 문제인데 기망행위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는 돈도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또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내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넣은 게 아니고 개수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비트코인 한 개를 스테이킹을 했고 일반 금융으로 따져가는 한 1억을 예탁을 해놨는데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근데 1억 원을 넣은 그게 이게 예탁이라는 부분은 좀 맞지가 않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떠한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1억 원이 한 몇 개월 후에 1억 한 2천만 원이 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금도 보장이 되고 20%에 해당이 되는 2천만 원도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여가지고 넣었을 때 이게 사기죠. 근데 이거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액이 확정적이지요. 1억 원이라는 원금이 있고 2천만 원이라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명확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라서 치더라도 한 개를 넣었는데 비트코인을 한 개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22년 한 4월, 5월 이때쯤 되어 가지고 비트코인이 한 개가 지금은 1억 10만 6천 불이지만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알기로 저거 그 근, 근년 중에서 최하의 가격이 만 한 6천 달러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걸 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내가 2022년 한 6월경에 비트코인 한 개를 10,000달러를 주고 스테이킹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찾으려고 할 때, 이거를 나는 만 불을 줘가지고 비트코인 한 개를 샀었는데, 요놈들이 안 돌려줘요. 그래서 난 만 불을 지금 손해를 봤어요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과 같이 현재까지 그 2022년 6월부터 25년 6월이 되는 3년이 지났는 이 시점에서 나의 원금은 한 개요. 비트코인이 한 개요. 여기에 보상을 받기로 했는 게 지금 한 3년이 지났으니까 이때쯤 되면은 예를 들어서 0.1개가 됐다. 그러면 1.1개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아니면은 지금 이게 내가 만 불에 샀기 때문에 만 불에 0.1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그러면은 천불, 만 천불이 내가 찾아와야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1.1개를 받아야지 내가 어, 내 원금을 찾아오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1개를 받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요 상황에서는 10배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 내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넣었을 때 내 한 개 원금에 대한 그 가치는 그 당시에는 만 불이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한 개가 10만 6천 불이 돼 있다는 거죠. 거의 10배 정도가 상승이 돼 있는 거예요. 만 불짜리가 10만 6천 불이니까 하나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그 환율을 1,400원 이하인데 뭐 1,366원, 1,360원이다 그러면은 1,360만 원이 현금이라고 나의 원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는지 10만 6천 불이 되는 약 1억 한 4,500만 원, 1억 4,500만 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난 1,360만 원이 내 원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결국 이 KOK라는 것도 우리가 원금을 개수로 받는다는 게 넣는 거에 받는 것도 그러니까 스테이킹 한 것도 원금은 암호화폐요. 내가 받는 것도 암호화폐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현금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싸움들이 그냥 법정 내에서 진술을 하고 그 신문을 하고 진술을 하는 답변을 하는 이 정인들 이야기, 그다음에 변호사와 검사 간의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도 스태킹이 되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가 스태킹이 됐고 그걸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현금을 얼마를 잡아놓고 어떠한 계좌에 넣고 이놈들이 이 피고인이 그거를 가져가 버렸다, 써버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기는 뭐,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그 정도고, 이쪽으로, 배임 쪽으로 해가지고는 경찰조차도 배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 배임과 관련해서 수사를 실질적으로 해봤던 쪽은 강남경찰서죠. 근데 강남경찰서는 불송치를 했어요. 정말 그, 이 불송치에 대한 접수일자 대비해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가기까지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피셜한 날짜상으로는, 공식적인 날짜상으로는 1일 날 접수가 됐고, 3일에, 단, 3일 만에 재수사를 하라고, 그렇게, 검사 측에서 돌려보낸 게 저희 배임 사건이에요. 그 배임 사건에 대해 가지고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검찰이라는 기관에서 1일 날, 7월 1일 날 접수를 했는데 7월 3일에 이걸 돌려보냈다. 재수사를 하라고. 송치가 되는 건에 대해 가지고는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려고 또는 이 송치되었던 사건에 대한 사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거는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 수사 요청이 들어가는 반면 불송치 같은 경우에는 불송치 건만 어, 이 담당하는 검사가 있어서 그 검사가 그 내용을 보고서 최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일인가를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불송치 건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불송치 되는 건에 대해서 기소 없음으로 그냥 끝내버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한 90일, 최장 90일 정도가 되는데, 1일 날 접수가 되고, 3일 날 이게,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는 하루를 제외하고 단 하루, 어떻게 보면 7월 2일이죠. 하루에 이 사건 자료를 보고서 이거는 수사가 거의 안 됐다라고 본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거가 명백함에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송치 이유 내용,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고발했던 고발장 내용에 전혀 이 비슷한 내용조차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죠. 그게 다시 5개월 그쪽에서 강남경찰서에서 니기적 하다가 어디로 보내버렸느냐. 울산경찰청으로 보낸 거죠. 그게 24년, 아, 24년 12월 13일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이쪽 울산경찰청으로 넘어온 지 만 6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 정말 사건이 많아서 이러고 있느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최근 2번에 걸쳐가지고 어, 통화상으로도 확인을 했고 그 전에 어, 고발인 진술서를 제출을 하면서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6월 이내로 그 수사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통화상으로 확인을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한 게 지금 경찰 측에서는 배임과 관련해서 정말 배임의 주체가 누가 이 사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은 결국에 제가 경찰한테 주장을 하는 거는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이 비트웨이드 USDT 저는 개혁회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이 비트웨이드 USDT를 누가 이 보관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 역할들을 확인만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 주체자가 실제로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저희가 주장을 하는 그 집단인지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은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6월 16일이에요. 딱 6월 달 안이 아니더라도 6월, 7월 초, 뭐, 이때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찰로 송치가 돼야 된다는 쪽이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저희가 경찰이 자기들이 2년 이상 끌어가지고 사기, 유사수신, 그다음에 방문판매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송치를 했고 그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한 내용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 세 가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범죄 외의 것은 아예 그 생각을 안 해봤을 거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이 원금이 현금이고, 원금 보호장이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서 쭉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쉽게 물러나지를 못한다. 왜? 쪽팔리니까. 쪽팔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명백하게 배임으로 그 고발 조치를 했고, 그게 아까 강남경찰서에서 진행이 됐던 그런 수사 내용, 그다음에 검찰에서 넘어왔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저는 벌써, 고발인 진술서 의견서를 제 기억으로는 네 차례인가 이미 넣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남도 제 기억으로는 세 번을 기본적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단체 지금은 뭐 그 사람은 그, 그 비대위라는 데에서 해임이 됐지만 그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직접적인 통화조차도 하지 않은 경찰하고는 직접적인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것 같다. 내용 그 자체를 봤을 적에는 그렇다면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어떤 상황인지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전달받은 정도.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찰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어, 명확하게 딱 꼬집어서 그렇게 뭐 그 사람의 의도 자체를 제가 어느 정도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서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100% 내가 직접 들은 것과 내가 직접 들었을 때 이 뭐 느낌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와 같은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서 그 느낌을 가지고서 내가 느꼈는 정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이렇게 했을 때는 와전이라는 부분을 또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런, 뭐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에 해당이 되는 설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내용 전달을 하는 거지만은, 좀 더, 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과장되거나 많이 부풀리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어, 이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 그 단톡방에 계시는 분, 그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8차 공판이 있을 동안에 한 번도 안 와 보신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다음에 거기에 재판이 진행이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매번 매 차수별 공판 그 방청을 하고 나서 항상 그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같이 공판을 들으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1차부터 8차까지 전부 다 그 법정에 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를 1차부터 8차까지 다 들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저는 100%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변호사와 검사가 그러니까 증인, 검사, 판사, 그다음에 피고인 측 변호인 이들이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내용들을 또 네 번 참석을 방청을 한 사람이라 손 치더라도 이해 정도가 다 각기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방청은 오는데 방청을 하는 동안에 뭐 전립선이 약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락날락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거기에서 졸고 또 다른 것도 이제 그 휴대폰 검색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내용도 못 듣는 사람들도 또 그 숫자에 얼만큼이 될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용 전달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좀 가장 근접해 가지고 전달을 해 온 게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저라고 생각을 나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뭐 이거를 저도 이해를 못한 내용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 좀 말씀을 드린 게 기본적으로 어,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이 피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고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뭐 도덕적인 양심 또는 그 이상을 생각을 했을 때, 그네들이 더 열심히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싸움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선봉에 써야 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가장 피해가 어떻게 보면은 커면서 아무런 그러니까 어, 상대적으로 레벨이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돈 한 푼 금전화 해보지 못한 분들이 모인 이런 소규모 단체에서만 이 싸움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추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내용을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뭐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증거 자료라든가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은 하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하지를 마라. 왜? 그 사람도 반드시 사건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도 피해자 신분으로 해서 진술을 해야 되고, 진술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범인도, 그 피의자도
또 불러서 출석시켜서 또 이 진술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데에만 시간이 또 후루룩 날아가 버린다. 그 다음에 아예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제출할 게 없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조금이라도 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적어도 이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지기에 있어가지고 누가 그 범죄의 주체가 됐는지, 어떤 권한이나 뭐 역할을 가지고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의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내용을 듣든 아니면은 이 그 법적인 대응을 하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개인으로 해가지고 싸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집을 할 때는 또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다른 생각 다 버리고서라도 그냥 한쪽에 힘을 좀 실어주는 역할, 이 정도는 좀 해야지 그래도 일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약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조하시고 언젠가는 이거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어, 아마 6월 말 7월 초순 정도 되면은 앞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어, 판결이 나지 않을까. 뭐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에 대한 어, 선고가 나지 않을까. 저는 빨리 났으면 좋겠다는 게 어떠한 식으로 결론이 나든 한번 어, 결론이 나고 그 선고 내용에 대한 결정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꼭 좀 빨리 보고 싶다. 그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는데 그런 걸 좀 참조하시고 오늘 주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